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희주입니다. 자, 우선은 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 또 그리고 서울시 시험 치르고 오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국가직과는 또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을 좀 받으셨으리라 이 추측을 해봅니다. 국가직 때는 초반에 이 분포가 되어 있는 어법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초반부터 시간을 많이 쓰셨을 거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문제들에 이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번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어법이나 어휘 문제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또 난이도가 많이 낮았죠. 그래서 크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는 문학이나 비문학의 비중이 월등히 많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과 같이 그 비중이 여전히 높았지만 이 오답을 찾아내기가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좀 많이 쓰게 하는 문제들이 후반부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렵다라고 좀 느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답으로 체크를 했었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법 문제였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자, 조금 쉬운 문제였죠. 자, 1번에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했을 때 이 출제의 의도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면요, 아마도 오, 아, 이의 웬과 그리고 우, 어, 이의 웬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학습했었던 것처럼 웬이 들어가는 아이는 딱 하나, 오, 아, 이의 왠지, 요 아이만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저 왠지가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우어, 이의 웬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웬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결혼식이 몇 월 며칠이야. 무수히 강조했었죠. 우리나라에 몇 월이라는 말은 있어도 몇 일이라는 말은 없다. 모두 다 며칠이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2번 깔끔하게 답이 몇 일 틀린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2번이 너무 명확하게 답이어서 3, 4번까지 보지 않으셨어도 바로 넘어가셨어도 무방한데요. 3번, 자, 굳은 살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박이다. 자, 이때는 박다의 어떤 피동형 아닙니다. 박이다 자체가 기본형인 거고요. 굳은 살이 생기다라는 의미. 자, 그는 주말이면 의뢰. 자, 의뢰는요, 당연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올바른 형태입니다. 자, 며칠이 올바른 형태라는 것.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자, 우리 이 효주국어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2번, 무난하네 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매 시간마다 이 로서와 로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강조를 했었죠. 자, 요 두 가지 사실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됩니다. 로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지위, 신분, 그리고 시작점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기억해 두자라고 했었고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도구, 수단, 방법, 그리고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특히나 우리 시험 직전에 한글 맞춤법 특강 했었죠. 그 특강에서도 똑같이 로서와 로서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자, 아버지의 딸의 신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나와줘야 맞고요.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서로의 갈등을 푸는 방법, 즉 수단을 대화를 쓰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서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그 일을 끝낸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로서 맞고요. 똑같은 의미예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이로써 세 번째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로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한글 맞춤법 특강 했을 때는 제가 이런 예시 들었을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하는 것이 2번으로서 로서 7번째다, 뭐 3번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운전면허 시험 대신에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로만 나와서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3번을 로서 올바르게 써준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1번에 반나절. 하루 낮의 반이라고 나왔는데 하루 낮의 반은요. 사실은 한나절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나절은 바로 이 한나절의 반을 반나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고요. 그저께는 오늘부터 사흘 전, 사흘 전이면 3일 전이에요. 자, 하루 전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어제. 그럼 이틀 전은요? 그제. 그럼 3일 전, 즉 사흘 전은요? 그끄제라고 하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끄제. 자, 그끄저께, 그끄제. 그리고 해거리는 한 해를 걸은 간격. 자, 올바른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관용 표현도 사실상 따로 관용구를 공부하거나 외우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속에서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하다. 자,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표현, 가난함을 나타내는 관용구였고요. 자,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 무언가가 인연을 맺어 주었다. 라는 의미로서 쓰여야 되는데 호흡을 맞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흡을 맞춰의 뜻은 서로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처리해 나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결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구로 쓸 수가 없겠죠. 자, 정답은 벌써 2번이 나왔고요. 자, 속으로 깔본다라고 하는 건 코웃음을 친다. 코웃음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속으로 비웃는다. 조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보다 비싸게 이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 말 많이 쓰죠? 나 바가지 썼어.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지 뭐야 라고 말하잖아요. 바가지를 쓰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춘향전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춘향전의 초반 부분인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기 전에 이 추천, 즉 전통 그네를 우리가 이 그네 타는 걸 추천이라고 하죠. 추천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내용 짧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월 단오날이렸다. 자,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래요. 월매의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 소냐. 춘향이도요,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까 1년의 그런 세시풍속 같은 건 다 안다. 그래서 천중절을 뭐를 쏘냐? 천중절도 다 알지라는 말이죠. 자, 추천을 하려고, 즉 그네 타려고요.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왔습니다. 비녀를 단정히 메었구나. 자,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꾀꼬리를 황금 같다라고 비유를 해줬고요. 자, 이제 비단 초록 장옷 그리고 호치마 잘 걸어두고요. 꽃신도 썩썩 벗어 던져두고요. 자,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네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자, 이 그네 타는 모양 의태어 나왔어요.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역시 마찬가지로 의태어. 자, 음성상징어로 썼죠. 음성상징어를 썼을 때 생동감을 부여해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그네 타는 모습들을 묘사를 해놨고요. 중략 뒷부분 보십시다. 무수히 진퇴하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진퇴하면서 한참 논일 적에 자, 옥비녀가 떨어졌네요. 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옥그릇을 깨트리는 듯. 그 형용은 즉 그렇게 이 그네를 타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춘향이의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보십시다. 기억. 서리적 표현을 통해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자, 기억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이때 월매의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에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 소냐? 모르겠느냐? 서리법 썼죠? 네. 자, 서리법을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고요. 자, 2번. 비유법을 사용하고요.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녹음방 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자, 황금 같은 꾀꼬리 했으니까 비유법 사용했네요. 그리고 쌍쌍이 날아든다 했잖아요. 쌍쌍 그러면 암컷, 수컷이겠죠?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음성상징어. 자, 우리가 의성어와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그네 열심히 발에 힘을 줘서 구르는 모습을요. 바람조차 펄펄. 자,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의태어, 즉 음성상징어 사용해줬죠? 네,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자,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자, 리을 부분이 그 형용은, 즉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자, 춘향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술자가 봤을 때 춘향의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면적인 아름다움, 외향적인 아름다움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6번 화법 문제였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와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둘의 이해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A.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자,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B가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A가 말을 합니다.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요.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했더니 B가 말을 해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완곡의 곡자가 구불곡자라고 했었죠. 직설적이 아니라 부드럽게 돌려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B는 아마도 완곡한 거절일 것이다. 그랬더니 A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궁금하다고 말한 거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답변을 해줄 때도요. 이런 긍정적인 이 반응들을 통해서 분명히 수락을 하는 승낙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B가 그것이 아니다.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적절한 거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1번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안서 승낙이라는 동일한 이해 아니었죠. 자, B는요, 부정적으로, 즉, 그거 완곡하게 거절한 거야 라고 이해를 했죠. 자, 2번.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다. 자,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다는 거 아닐까요? 라고만 이해를 했죠.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죠? 자, 세 번째요.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 자, 코로나 이전의 사업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즉 의구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 완곡한 거절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요. 3번 올바른 설명이고요. 4번 A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비언어적인 표현 어떤 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정이 굉장히 밝고 맑았다면 승낙의 뜻이로구나 라고 의사전달이 될 수 있었잖아요. 비언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을 했겠죠.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 정답은요.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산문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실 때 산문을 하나의 어떤 추리소설처럼 읽어야 한다라고 조언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기나긴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일부분만 우리에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면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자, 나는 지금 엄마의 딸이에요. 무슈리라고 하는 아저씨와 엄마가 재혼을 했네요. 근데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요. 왜요?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그럼 이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자, 그리고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대요. 나는 무슈리라는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아버지 같은 어떤 부친다움 이런 감정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즉 친자식은 아니라는 거죠.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자, 무슈리의 아들 현규라는 인물 등장했습니다. 자, 그와 나는요 순전한 타인이에요. 현규는 22살의 남성, 나는 18살의 계집.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즉 완벽한 타인으로 그와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이 들어가 있죠. 아래쪽 보시면은요.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뭔가 그라는 존재, 즉 현규라는 존재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럼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는 않지만 오로지 그 현규에게만 나를 허락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왜요? 온누이가 되어서는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즉, 이 둘이 이성적인 감정을 지닌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즉, 우리 부모님들이 재혼한 사이가 되어서 우리가 온누이가 된 관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나는 사실 그를 이성으로 대하고 싶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을 이 사람, 현규도 똑같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이 같은 이 괴로움을 자, 그러면서요. 나는 이러한 이 내용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울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잘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었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맞고요. 나는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는 거죠. 법률상의 온누이일 뿐이다. 같은 핏줄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들 사이의 재혼을 통해서 법률상으로 온누이가 된 거죠.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자, 현규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라 윗부분에 있었죠? 네.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3번이 잘못된 이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온누이라는 이런 관계로 묶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8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반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호한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호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 즉 상대방도 존중하고요. 그리고 내 의견도 내세울 수 있어야 이것을 단호한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상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흡연자가 차 안에서 내 차 안에서요.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습니다. 굉장히 싫겠죠? 자, 나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요.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달갑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의견도 전달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 한번 보십시다. 1번.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자, 이 문장은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죠. 자, 두 번째요.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시겠어요? 내 의견만 피력했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은요.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죠. 자신의 의견, 즉 자신의 권리를 존중했고요. 그리고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정답 깔끔하게 3번 나와졌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렇고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올바른 대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자,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늘 빠짐없이 한자성어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요. 특히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한자나 한자성어의 비중이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많고 조금은 난이도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자성어 문제가 등장을 하긴 했어도 한글 음까지 예쁘게 달아줬어요. 그리고 한자성어마저도 여러분들 우리 직전에 동영 모의고사건, 기출문제풀이건 전부 다 무수히 반복하면서 연습했었던 한자성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한자성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요.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찾고 있잖아요. 가 주변의 글들, 즉 이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답을 끌어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낀데. 자, 그러면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매불망. 본래 뜻은요.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라는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다. 그게 그 사람이 됐든 혹은 그 일의 성사가 됐던 간에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1번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망운지정은요. 객지에서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고요. 자, 그리고 염화미소는 심심상인과 유사한 뜻이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이고요. 백아절현. 자,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 그대로 나왔었던 단어였죠. 자,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 나의 이 검은 곳 소리를 알아줄 벗이 없으니 이것을 연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줄을 끊어버렸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관련된 것은 1번 오매불망이었습니다. 자, 정답 1번. 자, 10번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 보자마자 저 시라는 생각 드셨나요? 네, 필수 작품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시조였습니다. 기본반 때도 정리를 했었고요. 또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주 접했던 길제의 고려 말기의 시조인데요. 먼저 500년 얘기 나왔을 때 고려 말기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여러분들 우리 필기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라고 명확하게 써드렸던 거 그대로 등장을 했었죠. 어즈버 태평년어리 꿈이런가 하노라. 그 좋았던 시절이 꿈이었던 것 같아. 참 허망해. 그래서 무상감. 자, 없을무 항상상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인생이 허망하구나. 무상감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이 조금은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은요. 조지훈의 봉황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국권 상실과 함께 몰락한 조선왕조의 퇴력한 고궁을 보면서 망국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작품을 처음 보더라도 어떠한 상황인지는 조금 유추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요. 작품 한번 볼게요.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자, 기억나시나요? 시조 초반에 정리할 때 궁궐터, 대궐터, 성터, 그 나라의 랜드마크격인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쇠락하거나 이 관리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한다면 나라의 멸망을 상징한다. 왕조의 멸망을 상징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왕조의 몰락,
이 배경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큰 나라 섬기다가 사대주의를 말하는 거죠. 거미줄 친 옥자 위에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자, 왕의 어떤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쌍용이 있는 게 아니라 쌍용은 중국 황제가 쓰는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쌍용보다 조금 작은 봉황새를 틀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마는 언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주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 기세등등하게 드러낸 적 역사상에서 쉽게 그런 적이 없었다. 자,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폐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왕이라던가 왕비라던가 아니면은요, 이 어떤 그 관리들이 이렇게 차고 있는 이 옥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폐옥 소리도 없었다. 품성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위 없었다. 즉, 왕조가 몰락해가는 이 와중에 내 한 몸 깃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쇠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이런 몰락한 이 멸망해가는 이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한탄하면서 눈물 짓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보도록 하십시다. 1번.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함으로써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했었죠.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무상감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쌍용은요 중국 황제의 휘장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봉황은 조선 왕의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구절에요.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좌라고 했어요. 자, 큰 나라 섬기다가 사대주의죠? 사대주의로 인해서 거미줄 친 옥좌 왕조가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드러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쌍용 그리고 우리 왕의 이 봉황 대비가 됐고요. 그리고 사대주의적인 큰 나라 섬기다가 나왔죠. 이런 사대주의적인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가나 모두 성경우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성경우정 잠깐 보시면은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차연은 편한 것이 없는데 인재는 나라를 위한 인재는 간대가 없구나. 외부적인 환경이죠. 그러면 성경이에요.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참 무상하구나. 이건 나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뚜렷하게 선경과 후정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시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쇠락해가는 고궁의 모습을 그려놓고요, 마지막 정도에 나의 몸 둘 곳은 바위 없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가장 마지막에 이러한 몰락하는 왕조를 보면서 슬퍼하는 화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에는 대체적으로 이 쇠락해가는 고궁, 즉 경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눈물 짓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기 때문에 선경, 후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고전 시가 중에서 가장 정형시다운 정형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조잖아요. 3장 6구 45자. 그리고 3사조, 4사조의 음수율, 4음보의 음보율까지 굉장히 율격과 음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시 같은 경우에는요. 산문시였죠. 대략적으로 4음보씩 이렇게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율격과 음보가 굉장히 정해졌다. 이 정형시처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을 찾자면 그래도 3번까지는 모두 성경우정으로 볼 수 있고 4번은 나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요. 11번 비문학의 내용 상대적으로 좀 쉬웠죠? 네. 자, 미국의 어머니들은요.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도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상반되게 일본의 어머니들은요. 대상의 속성보다는 대상의 감정,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칩니다. 자,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내용 보았을 때 부합하는 것. 미국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자, 땡이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일본의 어머니는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했죠. 1번 땡. 자, 2번.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는 미국의 어머니겠죠. 그죠? 자, 3번이요.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변에 있는 감정과 관련된 건 일본의 어머니였죠?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4번. 미국의 어머니는 독립적 행동을 하도록 교육했고요. 일본의 어머니는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쉬운 지문이었어요. 자,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 자, 12번.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다음 글의 결론이라고 하면 이 글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단락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꼽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은요, 생물학 분야, 그리고 애완동물의 대체,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도 둬요. 자, 이처럼 인간관계를 또 대신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건 차치하고 우선 놔두고라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GPS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GPS,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GPS는 거의 필수이잖아요. 그런데 이 GPS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다녔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멀쩡한 어른도 길을 잃는 것. 이런 GPS에 너무나도 우리가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단락이요. 이렇게 우리가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요, 오히려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고요. 인간을 태말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상상력조차도 활용하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요, 이런 인공지능,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 기억력과 창조력 퇴보, 태말하고 나태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상력조차 활용하지 않게 만든다.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조금 쉬운 결론이었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 한때 영어 공용어 정책이 제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UN. 여러 언어들이 공용어로 사용되지만 모든 외교관들이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공용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업무상의 불편함이 없게끔 한다는 거다. 즉, 그 공용어를 다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요.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을 한다면 둘 중에 한국어, 영어 중에 하나만 알기만 해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알고 다 잘해야 돼 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용어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이해, 즉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1번 보십시다.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었죠? 땡!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자,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했습니다. 역시 공용어 개념. 그런데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서 공무상의 편의를 도모한 것 맞죠? 네. 2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을 했죠? 자, 공무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세 번째,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다
잘하게 될 거야 라는 거 망상이라고 했었죠. 3번 잘못된 이해가 되는 거고요. 4번에서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자, 만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았던 것이지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는요 2번밖에 되지 않겠네요. 네. 자,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네, 인터넷 악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첫 번째 단락. 악플러들의 악플. 자,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 그들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본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공격적인 발언, 공격적인 글들, 이것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 효능감은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 재미없는 거죠.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무시당했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공격들, 자, 그건 뭐 너의 생각이지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데, 자, 이런 개인주의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는요, 상대방한테 너무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스스로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악플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끝까지 담고 있었죠. 자, 그럼 보십시다. 1번.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보시면은요,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근거가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된대요.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주의자들의 성향이었죠. 자,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이 빠질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이 근거가 될 거고요. 3번이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이런 악플러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에서는요,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악플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잘못됐고요. 자, 4번이요.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3번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에서 상반된 내용을 거론해 놓았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이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김훈의 수박인데요. 문학적인 문제, 문학 영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도 문맥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 자체가 가리키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 비문학스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 지금 수박이에요.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건풀은 구형의 과일, 동그란 모양의 과일, 수박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잘랐더니요, 소리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어때요? 수박 겉을 딱 쪼개면요, 빨간 속살이 드러나죠?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참 낭만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안에 빨갛게 익은 이 수박의 속살을 이렇게 선홍색의 바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자, 또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서 호련히 나타난다. 그러면 원래는 없었는데 칼이 지나가고 나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칼이 지나가야 그제서야 보인다. 즉 수박의 속살을 가리키는 것이겠네요. 자, 정리하자면은요. 정답 1번이고요. 기억 구형은 수박의 외형, 동그란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다 수박의 붉은 속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시하는 대상 다른 것 1번이었습니다. 16번이요. 가와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볼게요.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조년, 무명씨 모두 시조를 가사 썼던 인물입니다. 황진이 말할 것도 없고요.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양반 중에서도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그러면 윗부분에서는 이 인물들의 지금 이 지체 높은 인물들의 정철, 윤선도, 이황이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말로 작품을 썼다라는 걸 보니 앞 내용에 기반해서 새로운 화제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새로운 화제를 끌어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접속어가 바로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단순하게 한글을 쓰는 걸 즐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심지어 라든가 게다가 라든가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 더 나아간 보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게다가 뭐 심지어 뭐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자, 다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 허균과 김만중이 한글로 소설까지 썼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야. 앞 내용을 또 뒤집고자 하는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다에서는 더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뭐 하지만이라던가 그러나라든가 그렇지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 단락에서 또 한 번 뒤집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황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가에서는 화제, 앞 내용에 기반해서 새로운 화제를 끌어내는 그런 데가 1번, 2번 나왔으니 당연히 3, 4번은 땡. 자, 그리고 지금 나달락, 나 부분 시작하는 부분이 한글을 쓰는 것 즐겨했다. 여기에 소설까지 썼다 했으니 게다가 심지어 더군다나 라는 내용, 더 보태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게다가. 그럼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 1번. 그런데 게다가.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 않겠어? 앞 내용을 뒤집는 역접속사 들어가면은 적절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그런데 게다가 그렇지만 그러나. 자, 정확한 이것들의 쓰임은요. 그런데 화제를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즉 새로운 화제를 이끌 때를 말하는 거고요. 게다가 더구나 심지어 그러한 데다가 앞 내용에 보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대립, 그러나도 역시 상반 대립. 자, 적절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고쳐쓰기 방안. 장문 문제, 퇴고 문제죠?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년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현재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줬는데 마지막에 있었다. 뭔가 어색하죠? 1번 볼까요?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고려해서 있다로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하는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시청이 누구나 행복한 땡땡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양의 양자 기억나십니까? 지양의 양자. 네. 자, 손과 손으로 태양이 있는 곳으로 날려버린다. 그래서 약간은 배척한다, 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였죠. 여기서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 돼야죠. 지향. 자, 그래서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한다라는 의미의 지향이
자, 맞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 수해로 인한 이 준비 기간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해놨죠?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수해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아졌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지난달 수해로 인하는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그렇죠? 지난 수해로 인하여 기본형 인하다, 겠죠? 자, 인하여로 고쳐 쓰는 거 맞고요. 인하여, 자, 인하다,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인하다. 그러면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준비 기간이 짧았다. 인하여로 고치는 게 맞겠네요. 자, 혹은 인해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자, 납부는요, 내는 거예요. 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납은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관은 수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니까 라는 고칠 필요가 없겠죠? 자, 라 거꾸로 설명을 해놨네요.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서연과 동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여보게 동현이 왜? 자, 서연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있는 것을 베껴놓은 걸세.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 여러분들 산문문학과 마찬가지예요. 희곡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혹은 인물들의 어떤 표정 혹은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도 같이 캐내야 되는데요. 지금 서연이 동현에게 부처님 형상을 본뜨고 있다. 그러면 동현은 부처님의 형상을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이 베끼고 있구나, 본뜨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의심도 없는가?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자, 동현은요 의심하지 않는데요. 의심이 없다니? 아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동현이 오히려 면박을 줍니다.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응? 11명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11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 살펴나 봤는가?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연 화랑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즉 오히려 동현은 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굉장히 잘 그려내는 것이다. 네가 공부를 덜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서연이 말합니다.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의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게. 그럼 서연은요? 오히려 동현보다 이 외부적인 형상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요. 정답은 3번인데요. 우선은 잠깐 동현이는요. 부처의 형태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 탱화, 우리 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걸 이제 탱화라고 하잖아요. 그 탱화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서요. 그 외형을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시켜내고 나면은 부처의 마음이 당연히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연은 생각이 달랐죠. 불상이 담고 있어야 할 부처의 마음, 그 부처의 마음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불상에서도 부처의 마음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괴로워하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불상 제작에 대한 동현과 서연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의 형상을 의심, 그렇죠. 동현은 전해지는 부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대로 그리려고 하고, 그리고 서연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데, 자, 부처님의 형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동현은 부처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른 모양으로 아니죠. 있는 그대로 베껴서 그리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현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
즉 외형이 갖춰지고 나면은 외형이 완벽하면은 그 안에 그것을 담아내는 정신도 온전하다라고 믿는 측과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논쟁을 연상시킨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답은 3번. 독창적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었죠? 네, 3번. 자, 19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19번과 그리고 20번에서 조금 시간 소요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19번의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그리고 이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먼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요.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요.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잠깐. 복사열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대류 현상, 이 두 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어야 사실은 이 온전하게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자, 복사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류를 통한 열이동이 아니라 열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요.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복사열인 거고요. 이렇게 복사열 때문에 뜨거워지면은 그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류 현상으로.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기체나 액체 같은 것들이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는 그 흐름을 말하는 거죠. 네. 자,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졌죠. 복사열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따뜻해졌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요.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처음에 복사열을 통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달구면은 그 다음에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 따뜻한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 돌고 돌고 돈다라는 거죠. 마치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래쪽에 자 우리 이 열기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열기로 이렇게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은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요. 식은 차가운 공기는요.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복사열과 그것이 대류 현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윗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요것도 똑같이 그려볼까요? 지금 앞에 그린 게 온돌 난방 방식이라면요. 온돌 난방 방식. 지금 그리는 거는 서양식 난방 방식입니다. 즉 벽난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벽난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다. 벽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벽난로. 그럼 이 벽난로로 인해서 이 위쪽 지금 이렇게 써 있죠?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의 공기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위쪽이 모두 다 따뜻해지겠네요. 이 난로로 인한 복사열. 복사열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자체에 직접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온돌 난방 방식은 아래쪽이 복사열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원래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식으면 다시 내려오고 또 뜨거워지면 또 올라가고 대류 현상까지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서양식의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윗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즉
서양의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만 이용하는 것이지 대류현상까지는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 위쪽 공기 데웠어요. 대류현상으로 바닥 바로 윗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 즉 이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뜨거운 공기는 애초에 위에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동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가에 들어갈 내용을 잘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요.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방바닥은 애초에 상관이 없죠.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거는 우리의 온돌 난방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 여기가 벌써 잘못된 것이고요.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니죠. 벽난로로 인한 난방은요, 이 벽난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복사열만 이용하는 것이고 대류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뜨거운 기운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열에 의한 난방까지만 맞고요.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 X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번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가 따뜻해지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를 다시 올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벽난로, 서양의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래쪽을 데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식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데워서 위로 올라가게 할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못 일어나죠. 자, 그래서 3번은 완전히 잘못된 설명. 4번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뜻한 공기는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식어야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바닥 자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죠.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정답은 4번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림 잘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다음 20번. 20번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2번인가 4번인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 우리는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요. 물 대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물 대신. 자, 워낙에 물이 그쪽 지방은 안 좋아서요. 그냥 마시면 위험하니까 물처럼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 당연히 비싼 포도주 못 먹죠.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 아니면은요, 술이 너무 약한데 하는 사람들 여기다 물을 조금 더 섞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애용을 하니까 당연히 포도주도 많은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포도 재배, 추운 북쪽에서는 이런 포도 재배가 힘들더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럼 인위적인 노력을 가미했겠죠? 그러면 이탈리아 정도까지만 자연적으로는 포도가 자랄 수 있었는데 수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더 위로 북쪽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 그러면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쭉 해서 자, 크림반도 그리고 조지아를 잇는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이 선까지가 모두 이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다. 그러면 이 크림반도와 조지아까지 있는 이 선이 전부 다 이탈리아보다 더 윗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연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건 이탈리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기술들을 통해서 더 위쪽에까지 이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런 적정한 기온도요,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데서는요, 품질이 떨어진대요. 자, 그래서 고급 포도주의 주된 생산지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다. 자,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요. 자, 포도주의 수요는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원거리 무역 품목이었대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묵으면 뭔가 굉장히 더 비싸질 것 같고 좋은 포도주가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 해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반되죠.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자, 백포도주와 그리고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자,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은 떨어진대요. 품질은 떨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들만. 그러면은 백포도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해당되는데 그것도 병에 담아서 코르크로 잘 막아놨을 때 그때만 해당된다. 아주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나머지 선주들도 바로바로 눈에 잘 걸러지진 않았을 텐데요. 1번에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자, 우리 비문학 볼 때 보조사라든가 한정짓는 보조사라든가 아니면 부사 표현 같은 것들 굉장히 이 극한의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부사어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요 모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들로 고급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는 했지만 지금 내용 보시면은요.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 주된 생산지인 거지 모두 그렇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X 어떤 극단을 나타내는 부사 표현 같은 수식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자, 자연 재배에서 최대한 북방 한계선 이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인데 수많은 노력 끝에 더 북쪽까지 포도를 기르게 돼서 지금은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 조지아를 잇는 선까지 북방 한계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가 더 낮은 북방 한계선이었고 이거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곳이 북방 한계선이 되는 거니까 자, 이탈리아보다 북쪽에 있는 게 되는 거죠. 북쪽. X. 자, 3번이요.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맞죠?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인 것. 그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3번도 X.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기간과 비례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거는 자, 그나마 어디요?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백포도주는 아무리 병에 담고 아무리 코르크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못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4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4번. 선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찾아놨는데 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20문제 모두 다 해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비문학의 비중은 국가직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 비문학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절대 왕도의 길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꾸준히 일주일에 세 지문, 네 지문씩 풀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독해의 어떤 연습을 좀 이어 나가셔야 할 것이고요. 자, 문학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 그리고 인물의 어떤 정서, 심리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연습 무수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내년 한 해를 위해서 달려가는 수험생들 힘내보십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